안녕하세요. 논술 박 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논술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 논술 답안을 처음 쓰는 학생들이 많이 곤란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의 형식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리고 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써주면 좋은지,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막막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답안을 시작해야 될지, 뭐 그런 이야기들, 즉 논술 답안 작성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답안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답안은 사실 뭐 그러니까 문제는 별로 그렇게 뭐 필요하진 않아요. 문제는 사실 별로 필요는 없고 그냥 답만 봅시다. 답만. 그러니까 답안의 모양새, 형태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의 형태를 보면 자, 여기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은 그냥 수학 문제예요. 사실 요 답안 자체는 그냥 수학 문제집 답지입니다. 사실은 논술 답안으로 처음에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수학 문제집 답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 평범한 그냥 로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A와 B가 자릿수가 몇 자리인데 A, B를 곱한 건 자릿수가 몇 자리고 그러면 뭐 가수를 XY를 할 때 얘네가 뭐 존재하는 범위가 어디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주 그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답안지의 형식이 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거 우리 흔히 많이 보는 수학 답안지입니다. 수학 답안지인데 근데 왜 이 답안지 수학 문제집 답안지를 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느냐? 많은 학생들이 이제 논술 답안 그러면은 뭔가 특별한 게 있다, 뭔가 서술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굉장히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서 답을 찾았는데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별거 없어요. 우리가 늘 보던 이 수학 문제집의 답지 형식이 이게 수리논술 답안지 형식입니다. 수리논술 답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문제에 따라서 조금 더 계산이 많은 문제의 경우에는 계산 중심으로 답안이 될 것이고 뭐 증명이라든가 혹은 문제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라면 설명이 좀 더 들어오긴 할 거예요.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 수학 문제집의 답지 형식 이것이 그냥 수리 논술의 답안지 형식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거면 뭐 다 쓸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다 쓸 수 있어요. 당연히 다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의외는 아니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문제집 답지를 많이 봤어요. 우리가 엄청 많이 봤는데, 실제로 수학 문제집 답지와 같은 형식으로 답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축구 경기 이런 거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물론 실제로 차보고 하는 뭐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올림픽 지금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 축구의 예를 들었으니까 월드컵인데 월드컵의 축구를 엄청 많이 본다고 해서 엄청 좋아해서 막 유럽 축구 막 뭐 보고 올림픽 다 보고 다 본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축구를 잘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축구를 잘하려면 축구를 많이 차봐야 합니다. 공을 차봐야 이제 축구를 잘하게 되는 거죠. 수련술 답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보았던 그냥 수학 문제집의 답지 형식인데 그 답지의 형식을 우리가 실제로 써본 적이 없어요. 써본 적이 없다. 그걸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가상의 답안이긴 한데 선생님이 엄청 많이 보는 학생 답안 형태를 한번 잡아봤어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다 풀었다고 칩시다. 수학적인 어떤 난이도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문제 다 풀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답안을 어떤 식으로 쓰게 되느냐 하면은 자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위에 봤던 원래 답지 형식과 차이점이 보이나요? 음, 자 원래 수학 문제집 답지 형식이다. 형식은 그래요. 그런데 수련술 답안을 쓰다 보면 여러 가지 포인트의 문제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사실은 하나하나 다 고치려면 첨삭을 통해서 이제 계속 고쳐 나가야겠지만
제일 먼저 일단 1차적으로 설명이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답안이 설명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 답안은 전부 수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식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수식. 그나마 여기 뭐 이고 정도, 또 뭐 요 정도, 요 정도 써 있고 또 수식. 물론 이제 그래프 예,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요 답안과 우리가 앞에 보았던 수학 문제집 답안, 그 부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옆으로 나란히 한번 배치를 해봤어요. 자, 이겁니다. 이 왼쪽에 이 부분이 이제 보통 학생 답안입니다. 일반적인 학생 답안이고, 이 오른쪽이 이제 수학 답지 형식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먼저 시작하면서 이런 걸 한번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채점자, 채점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채점을 하는 사람인데, 자, 왼쪽에 이 답안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답안, 어느 쪽을 점수를 더 많이 줄까요? 가 아니고요. 어느 쪽을 점수를 더 많이 줄까가 아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딱 보면 그런데, 과연 이 두 개의 답안을 동일 점수를 줄 수 있을까예요. 동일 점수가 가능한가? 음, 과연 같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질문이 같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까요?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 약간 느낌의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것 같나요? 라는 것은 그냥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더 좋아 보이냐 뭐 물으면 사실 분량도 그렇고 표시도 그렇고 답시 형식이 당연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좋아 보이는 건 그런 거고 그런데 실제로 정확하게 채점이라는 걸 했을 때 채점을 했을 때 정말로 이거를 차이가 나게 점수를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차이가 나게 점수를 줄 수 없다면 그건 동일 점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실제로 점수를 다르게 준다면 그건 채점 기준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채점 기준이 많은 학교들이 보통 채점 기준을 얘기하면 이제 중간 단계에 따라서 보통 학교들의 논술 가이드북의 채점 기준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면은 여기에 이제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4번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합쳐서 어떤 식을 찾아고 그럼 이걸 찾았으면 뭐 몇 점, 이걸 찾았으면 몇 점, 그림을 그렸으면 몇 점 이런 식으로 보통 채점 기준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잘 안 하는데요. 예전까지는 사실은 한 4, 5년 전까지,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들이 명시가 돼 있었냐면은 설명을 잘 하면 풀점수. 내용은 맞는데 설명이 조금 부실하면, 그러니까 그레이드를 줬어요. 그러니까 A, B, C, D 그레이드를 줘서 설명과 답안이 완벽한 답안에 대해서는 A 그레이드라고 한다면 답은 맞는데 설명이 부실한 답안에 대해서는 B 그레이드를 줍니다. 그리고 일부가 틀리면은 이제 C 그레이드, 많이 틀리면 D 그레이드,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러면 E나 F, 뭐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어 명시적으로 그거를 논술 가이드라인에 써놓진 않아요. 써놓진 않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이 없어졌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기준은 똑같은데 다만 지금은 그냥 항목별 점수들을 다 기록을 해주는 거고 그냥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 항목이 5점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압니다. 아, 얘가 설명을 잘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부분 점수, 논술은 기본적으로 부분 점수 싸움이에요. 논술 채점의 핵심은 논술 채점의 핵심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분 점수입니다. 부분 점수. 그러니까 부분에서 점수를 쌓아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신과의 비중에 따라서 내신 교과의 비중에 따라서 70점 만점 혹은 8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겠지만 80점 만점으로 했을 때 그러면 문제 개수가 사실은 10개가 안 된단 말이죠. 소문항을 다 따져도 통상 10개가 잘 안 돼요. 그럼 그 하나를 전부 그러면 10점 단위로 채점을 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히 점수까지 점수가 나옵니다. 논술 점수에서.
75점짜리 답안과 73점짜리 답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점 차이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완전히 항목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그거는 점수 차이가 큽니다. 5점짜리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2점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부분 점수입니다. 부분 점수. 맞긴 맞았는데 설명을 어느 정도로 했느냐, 혹은 주어진 조건을 살짝 빼먹진 않았느냐, 이런 부분 점수들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점수들을 빼먹지 않고 잘 챙기려면 사실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체크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답지 형식에서 다시 좀 올라가서 조금 신경 써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문제 답을 찾는 것 이전에 이외에 형태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서 보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넘버링의 경우에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서술 과정에서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넘버링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편하게 정리를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넘버링들을 조금 사용하는 형태, 그런 형태의 약간 습관을 조금 들이면은 좋겠다라는 거예요. 논술 답안에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즉 첫 번째 이제 넘버링. 그다음 두 번째는 문장 형태의 서술입니다. 문장 서술. 그러니까 사실은 수리논술 답안에서 문장의 형태로 들어와야 될 것이 사실 많진 않아요. 주로 수식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식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설명 대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런 설명이 있죠, 그죠? 이런 설명, 점 찍은 부분이다. 근데 이제 이런 설명들이 학생들이 답안을 쓰다 보면 조금 빼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림만 그려놓는 거죠. 여기는 설명이 없어요. 여기는 설명이 없다. 그러면 설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 대상입니다. 이건 감점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면, 그래서 이제 형태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넘버링, 물론 이 전체에 걸쳐서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는 수학적인 부분에서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형태적인 측면만 얘기했을 때 일단 넘버링, 그 다음에 문장의 서술, 이런 부분들 필요한 곳에서 이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원래부터 문제 자체가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이제 결과가 그래프로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 따라서 그래프를 요구하지 않는 문제를 하더라도 내가 중간에, 특히나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림이 있는 경우가 설명이 대부분 되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 혹은 플러스에서 표, 마찬가지고요. 혹은 그림, 여기서 말하는 그림,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림이라는 거, 사실 수학에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많은 케이스를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지금 기업 벡터 부분이 거의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일이 별로 없지만, 사실 이 그림을 다루게 되는 가장 큰 파트는 집합입니다. 집합. 벤 다이어그램 말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표, 그림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답안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걸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이걸 안 그리고도, 그림을 안 그리고도 말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어떤 추천 사항은 표, 그림, 그래프 이런 파트들은 그릴 수 있으면 가급적 그려주는 것이 좋다. 그림이 있는 게 더 좋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눈에 잘 보여요. 그게 답안을 처음 집어들었을 때 이 답안이 눈에 금방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안을 쓰는 과정에서 제일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눈에 잘 보이는 답안입니다. 눈에 잘 뜨이고 잘 보이는 답안. 그래서 의사 전달, 그러니까 생각의 전달이 잘 되는 것, 수학적인 내용을 잘 전달되는 것, 전달되고 난 이후에 채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달을 잘할 수 있는 수많은 도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도구들은 가급적 써줄 수 있으면 좋다.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그려주는 게 좋고 그림 그릴 수 있으면 그려주는 게 좋다. 그리고 특히나 경우의 수를 분리하는 경우라든가 뭐 표를 그리겠다 해도 됩니다. 명시적으로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표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증간표 이런 것들 필요하면 무조건 필요한 상황, 특히 미분을 통해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확인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반드시 증간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런 거 반드시 그려야 돼요. 심지어 증간표의 경우에는 사실 없으면 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감점이 되는 거라서 이런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구체적인 테크닉들도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리노술 답안을 처음 쓴다. 어떻게 써야 될지 되게 막막하다.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형식은 수학 문제집의 답지 형식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각종 넘버링, 그다음에 문장을 조금 더 서술하겠다라는 어떤 뭐 마인드 혹은 자세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래프표 그림 이런 것들 필요한 부분들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답안을 써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요. 답안에 서술을 하는 과정에서의 첫걸음 한번 떼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